안녕하세요, 마스터제로입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토크 콘텐츠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에 대형 사건 사고가 큰 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이 채널에서 정치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대형 인명사고였던 무안공항 착륙 사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고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국내 여객기 사고 중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안타까운 사고이기도 하지만 사고를 당하지 않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고가 기분 나쁘다고 표현한 이유는 어떤 대형 사고가 있으면 그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사고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제가 사고 여객기의 블랙박스 내용이 뉴스에서 공개되면 그걸 가지고 좀 이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사고 발생 4분 전부터 블랙박스 녹화도 멈춰버려서 사실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고가 굉장히 기분 나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랑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비행기라는 게 생각보다 좀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새가 엔진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비행기 엔진이 전부 다 멈추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비행기 엔진이 멈추면 랜딩 기어도 작동이 안 되고 블랙박스도 멈추고 모든 기능이 다 멈춰버린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비행기 고장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당연히 엔진 고장이겠죠. 그러면 엔진이 멈췄어도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잘 작동을 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엔진이 멈추면 비행기의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멈춰버린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는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비행기의 양쪽 엔진이 모두 다 고장이 났고, 엔진 고장 때문에 비행기의 바퀴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비행기 동체로 착륙을 했는데, 비행기 바퀴인 랜딩 기어로 브레이크를 잡아줘서 속력을 줄여줘야 되는데 랜딩 기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비행기 동체가 미끄러지다가 활주로 끝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에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폭파되면서 탑승자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사망한 대형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되고 나서 뉴스 댓글 중에 새가 잘못했다, 새가 잘못한 거지 잘못한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도 탓하지 말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사실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건 자연현상이죠.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폭우나 폭설이 오거나 번개가 치거나 강풍이 불거나 이런 자연현상이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하늘을 탓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 자연현상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컨트롤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팩트 체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활주로 끝에 있었던 그 콘크리트 둔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이 사고가 일어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고가 일어난 과정에 있어서 시간대별로 뭐가 잘못됐었는지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난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휴대폰이 비행기라고 치면 사고 비행기가 활주로로 착륙을 하려고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다가 사고 6분 전에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2분 뒤에 조종사가 조난 신호, 메이데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쪽 활주로 끝에 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고 어라운드, 복행을 해서 다시 상승을 했다가 180도 돌아서 활주로 반대편 쪽으로 와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로 비행기 동체로 착륙을 하는데, 이쪽 활주로 끝에 착륙을 한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를 지나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동체로 그대로 쭉 미끄러져서 이쪽 활주로 끝에 있던 로컬라이저라는 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을 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이 무안공항이라는 곳이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공항이 15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류 충돌 사고가 그동안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근무자 수는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게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지금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에서는 공포탄을 쏘거나 폭발음 같은 걸 스피커로 틀어놔서 새들을 쫓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뒤떨어진 방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항에서 새를 쫓는 방법 중에서 제일 선진화된 방법이 매를 띄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훈련된 매를 공항에서 이렇게 띄워 놓으면은 매가 새들의 천적이기 때문에 새들이 접근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포탄을 쏘거나 폭발음 같은 걸 틀어 놓는 건 새들도 그 소리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안공항에서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이런 폭발음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포탄을 쏘거나 해서 새들을 쫓는 작업을 하는 이 근무자 수도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무안공항에서 이런 조류 퇴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일단 1차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매를 직접 띄우지는 않지만 매의 소리를 내는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새들을 쫓는다고 하는데요. 그냥 폭발음 같은 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들에서는 거의 다 공포탄이나 폭발음 이런 것들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뒤떨어진 방법들을 빨리 바꾸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이렇게 조류 퇴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무안공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해서 양쪽 엔진에 모두 새들이 빨려 들어가서 엔진이 고장이 났는데요. 항공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도 이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체에 손상 없이 일단 활주로에 터치다운 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체에 손상도 없었고 터치다운을 했을 때까지는 전원이 생존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전에 비행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고장 났으면 사실 그대로 착륙을 하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엔진이 고장 났기 때문에 이제 이 비행기가 더 이상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고도를 높였다가 다시 내려온 건 좀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고장난 걸 인지를 했으면 그대로 사실 착륙을 하는 게 정석인데, 이때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한 다음에 다시 고 어라운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다시 고도를 높였다가 반대쪽 활주로에 착륙을 한 게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사고기의 블랙박스가 엔진이 고장난 폭발 4분 전에 블랙박스 녹화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다른 공항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고기가 이렇게 원래 착륙하려던 위치에서 다시 상승을 해서 반대쪽에서 3분의 1 정도가 지난 위치에 착륙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동체로 미끄러지는 이 거리가 굉장히 짧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돌한 그 콘크리트 둔덕의 높이는 2m고 그 활주로 반대쪽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데 이건 높이가 1m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착륙하려던 위치에 바로 동체 착륙을 했으면 활주로 길이도 더 여유가 있고, 반대쪽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을 하더라도 이쪽 콘크리트 둔덕은 높이가 1m로 더 낮기 때문에 사고 규모가 더 작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고기 조종사가 왜 여기서 고 어라운드를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고 어라운드를 해서 반대편에 착륙을 한 게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고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무안공항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다른 일반적인 공항들에 비해서 한 500m 정도가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 길이가 짧은 거에 대한 지적이 한 2015년 정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공사를 계속 미루다가 몇 달 뒤 정도에 지금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 연장 공사를 미뤄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잘못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안 그래도 이렇게 짧은 활주로 길이에 활주로 끝에 이렇게 1m에서 2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는 사실을 항공사들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안공항이 조류 퇴치 업무라든지 활주로의 구조적인 문제, 콘크리트 둔덕 이런 중요한 원인들을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는 무안공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사고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제주항공의 항공기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부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항공기를 정비하는 엔지니어 수가 부족해서 비행과 비행 사이에 정비하는 시간이 최소 28분은 돼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항공에서는 정비를 위해서 써야 되는 최소 시간인 28분만 정비에 실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들도 엔지니어 수가 부족해서 15시간 정도를 연속으로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게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비행기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정비 부실도 혹시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이런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엔진이 고장나면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착륙할 때 그 착륙 매뉴얼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새들은 1500피트 이상의 고도까지는 날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15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랜딩 기어를 미리 다 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사고기 같은 경우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고장났을 때 랜딩 기어를 펴놓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모든 항공기가 새가 날아와서 충돌할 수 있는 높이 이전의 높은 고도에서 미리 랜딩 기어를 펴놓는 걸로 항공기 운항 매뉴얼 같은 걸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기 같은 경우 랜딩 기어를 미리 펴놓지 않은 게 조종사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블랙박스가 또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지방 공항들을 지어놓는 이유가 전쟁이 났을 때 군사적인 목적이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쟁이 만약에 나게 되면 인천공항도 주요 폭격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폭격을 받게 되면 전투기를 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의 공항들을 만들어놔서 전투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방에 이렇게 공항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블랙박스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무안공항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조류 퇴치라든지 이런 근무 시스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제주항공도 평상시 정비 상태라든지 엔지니어들의 근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사고에 또 어떤 영향을 준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잘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안공항 외에도 다른 지방 공항들에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확하게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신 그 조종사 기장분이 착륙 시도를 하다가 왜 복행을 해서 다시 반대쪽에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까지 잘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도 재난생존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나름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의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이런 지방 공항의 관리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대형 항공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